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자고 제안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동네 주민과 함께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에서 원정 투기를 벌인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화점과 쇼핑몰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휴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유럽 10여 개 나라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혈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내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파기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체 등을 경고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에서 소개하는 상품 4건 중 1건에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세계인이 주목하는 SM 경남기업 70년 건설 명가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갑니다. 더 밸류 빌더 SM 경남기업.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집에 새로운 세상을 펼쳐왔죠. 이제 세상에 없던 네오로부터 당신의 라이프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 네오 QLED 8K.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한동안 침묵하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반도 정세 전면에 재등장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일궈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조준했습니다.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 군사 분야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첫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큰 틀에서 김여정의 이번 엄포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비핵화 방식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훈풍이 불던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은 대남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끊더니 급기야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내 군대 주둔 등 대남 군사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부 초소에 병력을 다시 투입하는 등 일부 계획은 실천에 옮겼습니다. 막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남북미 관계의 연결고리인 남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 접어든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중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돼 대북 정책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그 사이 8차 당대회 등 내부 결속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탐색전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코앞에 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행보로 보입니다.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싸움 성격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이 모레인 18일이면 끝나는데 침묵하는가 싶던 북한이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했던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이번 한미훈련이 최소한으로 진행되는 거라는 정부의 입장도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한 것이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없다면서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편안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남북교류 협력을 주관했던 기구들을 없애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만약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도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던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반도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편한 잠을 자고 싶다면 시작부터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짧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오늘 담화는 대외용 매체가 아닌 북한 주민들도 모두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되는데요. 특히 내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 2+2 회담 등을 겨냥한 담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제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2+2를 앞두고 나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조기 개선, 비핵화 대화의 신속한 재개라는 방향에서 미국 측과 대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하고 협상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서 북측이 언급한 여러 조치를 예단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또 외교가 계속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의 북한 대표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하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여 동안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외교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의 목표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인 만큼 외교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직 정부 관료나 동맹들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are focused on consulting with many former government officials who've been involved in North Korea policy, including from several prior administrations, and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othe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특히 동맹들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맹의 관여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셈인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또 북한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오늘 담화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3년 전 봄날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년 전 봄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이제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참가했고, 그리고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이 열렸죠. 3월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처음으로 갔고요.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타이밍상으로는 담화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김여정의 첫 담화가 3월 3일에 나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현장 참관을 했을 때 우리 NSC에서 여기 유감을 표명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1월 달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는데 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담화는 나올 시간은 됐다. 다만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건 초기에, 그러니까 그 한미의 군사연습은 8일 날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이때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는 내용이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던 거고, 다만 시기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18년 3년 전이면 말씀하신 대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상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도 방문하고 여러 그 일정들이 있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쌓였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인 거죠. 일단은 표현을 보면요. 네. 그 제목이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끝맺을 때도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남북관계 차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대남 대미를 어느 정도 수준을 조절을 했고요.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지는 남겨뒀다. 예.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엄포로만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난해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경고를 했고 실천을 옮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조평통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정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고, 지금 우리 최고 수뇌부에 보고 드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을 보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폭파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추가 행동을 예고했거든요. 총참모부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그걸 보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지금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결정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평통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통일부 파트너고요. 금강산 국제관광국은 현대아산하고 연락 채널입니다.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섬 사실상 중단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대보고 시설을 철거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조평통을 없애버리면 남북 연락 채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두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해 경우에는 북한이 3월 달에 4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해는 사실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언급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행동 지금 말한 그 두 조직에 대해 손을 댈지, 아니면 지금 북한군이 그 동계훈련, 야외 기동훈련, 종합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포병훈련이나 이런 걸 빙자해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지 좀 두고 봐야죠. 네, 연장선상에서 박사님 그 앞서 여지를 뒀다 북한이 그래도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북한이 쓰는 대남 대미 전술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조금씩 잘게 쪼개서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좀 낮은 단계에서 좀 점점점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수위를 본다면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국, 조평통, 그다음에 이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해 6월에도 파기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 얘기한 것 중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완전 철거,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부서 합하기 4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만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실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담화로 끝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블링컨하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방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북한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은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담화가 노동신문 2면에 실렸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을 대부분 본다는 점에서 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6월에 대남 공대 때도 노동신문에 실었어요. 김여정 담화도 실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시대 결속을 도모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특히 얼마 전 그 중국으로 그 중국 대사연맹 리용남 경제부총리도 압록강철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경이 봉쇄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고 체제 내무 결속까지 도모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의도하겠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대남 메시지 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대미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핵심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잠 설칠 일거리가 뭘까 했더니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미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해서 이런 거를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도 밤에 나왔거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밤에 나와요. 그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큰 대형 도발 같은 미국 시간에 맞추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밤에 하는 경우가 미국 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아직 안 내놨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강경한 거로 가지 말라는 사전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블링컨 오스틴 장관이 왔기 때문에 이때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시기적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북한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2월쯤부터 북한과 계속 접촉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담화가 나온 그 이유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미국 측이 지금 대북 정책이 수립이 안 됐어요.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네. 리뷰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2월 말에 접촉을 했다면 대북 정책 기조도 지금 성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동아태 차관보, 동아태 부차관보 이런 협상 라인이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채널을 열자 대화를 하자는 수준이었을 거고 그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트럼프 정권에서 상당 부분 그런 미국의 협상에 당했다고 판단하니까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나올 대북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지난해 7월 달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담화를 내고 그 유명한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회 이번에 전 쿠웨이트 대사도 말을 했지만은 하노이 결렬을 위해 612, 612호실을 만들어서 대북 협상팀을 꾸렸다고 그랬거든요. 협상할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반은 경고지만 사실은 반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큰 쟁점 같은 경우에 일단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핵 군축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북 협상,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군축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인데 거꾸로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빅딜이 한 번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란 핵합의라는 실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모두 주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빅딜을 원했다고 그러면 어려운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빅딜을 추구하되 각 단계의 스몰 딜을 이어서 빅딜로 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로드맵만 서로 합의를 하고 진정성만 확인된다고 그러면은 초기 합의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기 합의의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강경한 담화를 냈지만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코앞에 두고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37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4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501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6,447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이 증가한 103명이고 어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입니다. 서울 관악구, 미용업, 중구 의원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서울 성동구 직장, 양천구 교회와 관련하여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4명입니다. 경기 부천시 화장품 제조업 관련 3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충청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보험회사 관련 3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입니다. 경북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요양병원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경북 고령군 사업장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경남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 두 번째 관련하여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입니다.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강원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체조원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이어서 최근 사우나 등에서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시 목욕탕에서는 3월 7일 지표 환자 확진 후에 접촉자 추적 관리를 통해서 현재까지 총 53명이 확진되었고, 진주시 목욕탕 두 번째에서는 3월 9일 지표 환자 확진 후에 현재까지 총 1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증상 발생 이후에도 자주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집단 감염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정기 회원권 등을 사용하는 시설 이용자와 목욕탕 종사자들이 1차로 감염된 이후에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이후에 해당 지역사회에서 직장, 학원,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까지 다양한 경로로 추가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본 사례는 그 지역사회 그 주거지역에 위치한 목욕탕으로서 주민들이 그 정기 회원으로 등록하여서 주에 2, 3회 이상 목욕탕과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상호 노출 기회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감기, 몸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목욕탕을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노출이 있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시설들은 모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고 탈의실과 사우나, 헬스장 등 공용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였으며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환경인 점, 그리고 정기 회원간 빈번한 접촉 등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감기 몸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목욕탕이 아니라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우나와 헬스장과 같은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 타인과의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해당 시설 본래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활동만을 하시면서 치료 시간은 최소화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목욕탕 관리자께서도 감기, 몸살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내에서 음식을 적절치 않게 하거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사업장의 이용객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0시 기준 11,922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1차 접종자 누계는 총 60만 2,150명으로 접종률은 75.8%입니다. 요양병원은 17만 6,954명, 요양시설은 8만 6,520명, 1차 대응요원은 4만 4,594명,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26만 7,221명,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2만 6,86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8,751건으로 8,650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습니다. 7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건의 중증 의심 사례,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은 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조금씩 환자가 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집단 발생, 봄나들이 등을 통한 이용량 증가에 따른 접촉 위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혁신적이며 효과 높은 방역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다면 절대로 다중이용시설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 분석 결과 집단 발생 중 상당 부분은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다시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대본의 잠정 계산으로는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집단 발생의 23% 이상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에 오한과 같은 그런 불편감이 느끼신다면 먼저 진료와 검사를 받으셔야 되지만 그 반대로 대중목욕탕을 찾아 이를 해소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목욕탕에 밀폐된 환경은 다른 분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본인 건강상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좋지 않다라는 의심 증상이 있다는 것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증상은 결코 특징적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해 방대본이 환자 9,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중에 발열이 있었던 경우는 20% 수준이며 기침이 있는 경우도 42%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우나 등 다중 이용시설을 찾는 것은 본의 아니게 나와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으실 때는 목욕장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찾으실 것이 아니라 우선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학과 함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손소독과 청결 유지,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 또한 방역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특별 점검 등 코로나 발생 규모를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3차 대유행 이후에 한 3,400명대 박스권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범유행을 해버린 이상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는 숫자가 줄어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3차 유행은 다행히 1,200명대의 최고 확진자 숫자를 기록하고 그 이후로 감소하긴 했지만 그 유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네. 언제든지 저는 다음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우리가 3밀이라고 하는 밀집, 밀접, 밀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유행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그 클러스터에서 이어지는 연쇄적인 N차 감염들이 있거든요. 그 N차 감염의 저변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한 번의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앞서서 한 2월경에 이미 4차 대유행을 언급하셨는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3차 유행을 끝으로 4차 유행이 3차 유행보다는 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이미 작년 12월 말에도 전 국민의 약 25%가 감염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방 접종률이 20에서 30%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항체 양성률, 즉 어떤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도 조금 늦었고 속도도 잘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염될 사람들은 외국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이게 전 어떻게 보면 방역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방역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집단 면역에 있어서의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4차 유행이 더 크게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언제든지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특히 이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좀 형평성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성과 형평성입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방역의 원칙 전체가 무너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도 살려야 되고 방역 성과도 거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3차 유행 때와 같은 굉장히 과감한 대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경제가 이제 다시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용인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도의 예를 들어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2주나 3주 간격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 범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통제 범위 안에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용인을 하더라도 이게 4차 유행과 같은 큰 폭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는 다시 또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포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라주시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유지하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거리두기의 형평성과 포괄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도권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때문에 오늘 방역당국에서 수도권과 관련해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핵심은 수도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는 건데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에 포함된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문을 연 이곳 대형 백화점은 주말이면 인파가 수십만 명씩 몰리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백화점 안쪽에서 거리두기 수칙이 잘 안 지켜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매장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곳에서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도 방역 수칙을 다시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달까지 백화점과 공원,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3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를 이어갑니다. 주말엔 시청과 구청이 합동 점검에도 나섰는데요. 새학기를 맞아서 학원과 독서실 등 830여 곳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고가 들어왔던 의심업소 440여 곳에서도 주 2회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역시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불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감염 우려가 큰 목욕탕에선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건설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2주에 한 번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소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역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검사를 독려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으로 연일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최근 일부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봄철 나들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만큼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다음 주 오는 28일까지 확진자 숫자를 전국 200명대로 내려앉히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까진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밤 10시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다만 양가 상견례 모임과 보호자가 필요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일부 방역 지침은 완화된 상황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일부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방역당국은 내일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 백화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했는데 앞서 그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고 이에 대한 그 의견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나왔던 메시지가 다음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2주만 더 버텨주세요. 2주 동안 목표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르는 형태의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이런 형태의 방역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오신 말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결국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니까 2주 정도만 더 버티고 2주 정도고 D가 되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버텨나가고 그 버텨나가는 사이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종식을 바라보자 그런 장기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2주 단위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는 것은 2주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2주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같은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체감되는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까지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방역 정책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버텨야 되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최대한 빠르게 형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정책들은 그 몇 개월 동안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 언제까지 버티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피해 조사반에 속해 계시죠? 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혈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 좀 많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심하고 맞아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매우 드문 이상 반응이나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있을 때 이제 인과관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백신과 어떤 질환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근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요인들을 몇 가지를 열거해 놓고 그것들을 소거해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나필락시스나 길랑바레처럼 굉장히 잘 알려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제외해 보면 이 원인으로 돌아가신 거거나 아니면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다 소거를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막다트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백신의 경증 이상 반응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경증 이상 반응에 의해서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뭐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게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무조건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질문에 도달했을 때는 저희가 국민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요양병원에서의 사망률과 백신 접종하고 나서 요양병원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혈전 관련 질환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과 혈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잘 연구조차 되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찾아보면은 한 3년쯤 전에 독감 백신 접종을 하고 혈전 생기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 정도의 연구만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정말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백신 접종 전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혈전 발생률과 접종하고 나서 나타나는 혈전 발생률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과정도 몇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는 그 이상 반응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기존의 연구조차 되지 않던 분야였던 만큼 최종적으로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또 걸린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들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화이자 백신에서 나타나는 혈전 발생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타나는 혈전 발생률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한 후에 나타나는 혈전과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혈전의 발생률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최소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에서 어제 2분기 접종 계획, 일반인 대상 접종 계획이 이 시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75살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걸로 일단 됐거든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서 좀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백신이 굉장히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은 조산모사에 가깝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1회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가 2회 접종할 때는 좀 경한 양상이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할 때는 좀 편하시다가 2회 접종에서는 더 심하게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백신 간에 어떤 우열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해외 접종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노르웨이 같은 곳들은 요양원,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이미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행 접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예방 접종센터를 방문해서 접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동상의 어떤 불편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결국은 이동상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위주로 접종을 하고 거동이 가능하시면 접종센터에 가서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접종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네.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선거할 때에도 선거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목표 중에 하나가 상반기 중에 우리 국민 1,200만 명을 접종을 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큰 목표였습니다. 이 1,200만 명이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습니까? 1,200만 명 정도가 인구의 24%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분량으로는 확산 방지에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이 모두 접종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중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치명률은 떨어질 수 있다. 치명률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은 예전보다 조금 느슨하게 완화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결국 사실상 우리가 그 확산 방지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집단 면역의 목표가 한 70% 정도 되는 거고 정부는 그거를 11월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일단 상반기 정도 되면 고위험군 어르신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맞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좀 생각해서 좀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장 빠르게 우리가 완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1,200만 명의 고위험군이 다 접종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가장 빠르게는요. 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면 전 국민 모두가 접종을 해야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가지 지점 사이에 어느 정도가 될 텐데요. 고위험군을 우리가 완전히 접종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방역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접종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외에 다른 백신의 2분기 도입 일정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서는 백신의 도입이 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접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프라에서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료기관도 많고 의료진들도 우수하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면 물량을 소화하는 능력은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백신이 실제로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수급이 우리 접종 일정 모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신을 접종이 진행이 되더라도 4차 유행이나 5차 유행이 도달을 해서 굉장히 확산세가 거세진다면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하고 경증 이상 반응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발열입니다. 그럼 응급실에 오신 분이 접종으로 인해서 열이 나시는지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열이 나는지를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의료 일선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동안은 확산세가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전국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서울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 오전 10시부터 오늘 올해의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홍성, 광주와 대구, 제주 등에서 관측되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는 전남이 184, 충남 155, 경기는 153 마이크로그램 등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서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광주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고요. 이후 절기춘분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면 호흡기 건조함을 막아서 유해물질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개인 위생에도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베이징, 기상청을 다룬 기사가 많았고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미얀마, 중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몰아쳤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보다 180배가 높은 9,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이징을 휩쓴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곧바로 우리나라로 몰려왔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합니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 내몽골에서 강력한 흙먼지가 발생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현상인데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배출된 인위적인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 이동 경로인 중국 동부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섞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황사가 대부분 높은 상공으로 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황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우리 기상당국은 올해 황사 발생 횟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대남기구를 해체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를 예고한 겁니다. 1961년 김일성 주석 당시 발족된 조평통은 우리의 통일부격의 대남기구입니다. 대남 정책에 대한 성명 및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대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새 통일 정책이 발표되거나 정세의 변화가 생기면 서기국 보도 형식으로 즉각 반응을 내곤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훈련 축소가 아닌 중단을 요구해왔던 만큼 한미연합훈련의 본질과 성격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대남기구 정리 발언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상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미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 과연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가 풀려나갈 수 있을지 남북 모두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미얀마와 중국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시위대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데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중국계 공장들에 대한 약탈과 방화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미얀마 한인회는 한국 공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태극기를 배포하고 개양할 것을 권했습니다. 중국 공장으로 오인받아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봉제 기업은 약 130개, 한인회는 추가로 태극기를 확보해서 한국 업체들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나우였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배우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 씨는 7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연기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정도로 늘 스스로를 경계해왔죠. 이런 노력이 우리 영화사를 새로 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해외 영화제 트로피가 쌓여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0개가 넘는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반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어리둥절하고요.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은 엉뚱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살려냈습니다. 7살짜리한테 화투를 주게? 야,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딴 놈들 이겨먹지. 가족이랑 계속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황마다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눈에 띄게 잘 해내고 있죠. 윤여정은 19살, 영화 환여로 데뷔했습니다. 한참 인기를 누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했고 다시 연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이 은퇴하는 60살, 돈이 필요할 때 연기가 가장 잘 된다고 너스레를 떨며 왕성한 작품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시어머니. 재벌가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종로에서 노인을 상대하는 박하스 할머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 외연을 넓혔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자꾸 하는 건 참 보는 분들도 지겹겠지만 하는 사람도 지겹거든요. 대배우가 된 지금까지도 아직 연기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심하는 배우입니다. 지금 연기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빠질 거는 매너리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은 지금 그거예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74살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 새 역사까지 쓸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먼저 하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며 민주당도 전원 동의서를 받아 검증대로 나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직계 좀비 속 청와대,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하면 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적극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등 여권의 책임론이 커지자 이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투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연이어 나오면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LH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해 3월 회기 중에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르면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이에 민주당도 일단 야당의 전수조사 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국회와 제3기관을 통한 선도적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허영 대변인 역시 속도감 있는 특검법 마련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를 폐기하고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승패와 관계없이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네,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당의 합당 기반 위에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해 더 큰 이변을 만들고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놓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합당 가능성을 열어주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고 더 많은 사람과 세력이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향한 야권 통합의 대장정은 지금부터여야 한다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선입당, 후합당이라는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 후보 실무협상단은 5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은 논의에 앞서 안 후보의 입장 발표를 두고 오늘 통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협상단인 정양석 사무총장은 통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협상단인 이태규 사무총장은 논의가 원만하게 풀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무협상팀은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단은 정당 표시 여부와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조사 문항 쟁점과 함께 조사 시간과 유무선 비율 등의 세부적인 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야권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경찰이 일주일 전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죠. YTN 취재 결과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가운데 일부가 파일이 삭제돼서 경찰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부 복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 투기 의혹을 받는 이복희 의원은 오늘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복원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통화 내용과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이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직원 13명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9일입니다. 당시 LH 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14대, 태블릿 PC는 4대입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데이터 삭제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PC 3대는 경찰청 국수본으로 넘겼는데 삭제 파일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복원하고 있는 전자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가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일반적인 자료는 정상적으로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포렌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부는 수사 의뢰와 첩보 등뿐만 아니라 국민 제보를 통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 어제 문을 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는 모두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LH 직원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시도의원 등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것으로 대상과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남 경찰관 5명이 배치돼 있는데 투기 의혹이 구체적이면 경찰청 국수본이 직접 맡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네, 김다현 기자. 경찰의 LH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복희 의원, 오늘 경찰에 출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의회 이복희 의원이 오늘 오전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변호사와 같이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어제 경기 남부청은 이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의 수사관 24명을 보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고 경찰이 시 의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4시간 반 진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땅을 사들인 뒤 건물까지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건데 매입 시기는 지난 2018년 9월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 모녀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 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를 적용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 광명시와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본부장을 지낸 LH 고위 간부가 지난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광명, 시흥 원정 투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북 지역 직원들뿐 아니라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투기로 보이는 땅만 모두 7필지, 시세로는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땅. 지난 2018년 2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인과 함께 사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바로 옆에 있는 2,600여 제곱미터 땅도 거래됐습니다. 8억 8천만 원을 주고 4명이 같이 샀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자매인 듯 이름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소리 가빠서 사진 찍어가고 막 모으고 하면은 뭐가 들어와요, 뭐 살려요, 그렇게만 물어보면 아니요 같이. 그때는 여기 발표기 전이니까. YTN 취재 결과 3명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 B씨의 친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19년 12월에 부인과 함께 노은사동 땅을 사들여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오른 인물. 부인은 B씨의 육촌형이자 전직 LH 직원이기도 한 C씨와 함께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 LH 전북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들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연이어 매입한 겁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까지 원정 투기에 뛰어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씨의 친척인 세자매가 땅을 산 지 불과 한 달 뒤 2km 정도 떨어진 노은사동 땅을 4명이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4명의 주거지는 모두 전북 전주. 서류상 2명은 직원 B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세자매 가운데 1명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부터 동네 주민들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원정 투기로 의심되는 곳만 모두 7필지, 시세론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숨진 고위 간부의 전북 본부장 재직기관과 직원들의 투기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경찰은 간부가 의혹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정 투기에 LH 내부 정보가 있었는지, 매입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친인척과 주민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보상 업무를 하다가 관계를 맺은 과천 주암지구 주민들과 광명 시흥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출했던 토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역시나 엉터리였습니다. 채소를 심겠다던 땅에는 잡초만 가득했고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의 밭입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근접지로 민간 개발이 기대돼 땅값이 뛴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 1월
LH 직원 강모 씨가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것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사람도 뭐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샀겠지. 투자로 해서 수인산업도로 옆이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농지를 사들일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공동명의자 4명 가운데 2명은 3, 4월에 농사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1명은 아예 뭘 심을지 쓰지도 않았습니다. 보유 장비는 관리기와 분무기 각 1대가 전부. 실제 땅은 어떨까? 전 주인이 심어둔 마늘과 시금치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혀 손 안 대고 있어요. 저희가 농사 짓고 나서부터 그냥 그대로예요. LH 직원 지인의 쌍둥이 아들까지 사들인 과림동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5월부터 채소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빈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투기적 목적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부실하게 쓰는 경우 많습니다. 영농계획서가 부실하다. 그러면 영농의 생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 땅을 사도록 허가해준 시흥시청은 계획서만으로 투기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앞으로 불법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개인이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을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LH 직원 강 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들 가운데에는 원예업 종사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사일이 낯설지는 않을 테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엉터리 서류로도 땅을 사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나온 첫 사과인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수술대에 오른 LH의 혁신 방안,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 LH를 4등분해야 한다는 논의부터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LH에 대한 개혁 작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았습니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H를 기능별로 쪼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개혁 방향에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LH는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분양,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국가 주택정책 전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 논의와 여론 추이,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LH 혁신 방안의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규모 184조 원의 직원 수 9,500명의 공영 공기업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계에서는 LH를 4등분해 권한과 정보 집중을 분산하는 제안이 나옵니다. 택지 개발은 LH가,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가 각각 맡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청을 만들어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LH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섣부른 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을 망치는 만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이 문제인 만큼 강력한 내부 통제와 처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바닥에 떨어진 윤리의식을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LH 혁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서 특히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부과가 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추가로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돼서 재산세 경감 조치라던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조치들이 이미 발표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 대도시들 그리고 수도권의 좀 중저가 주택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종부세 9억이 기준인 종부세를 납세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전국적으로는 한 70% 정도, 서울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이제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물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나 대상자는 12월에 이제 인별 합산을 통해서 다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상 주택 가구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41만 채 정도가 이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데 서울 전체 주택 수의 한 16% 정도라고 하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대상이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 재산세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이상, 전국으로 봤을 때 90%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저희가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를 것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6억 이하의 좀 중저가 주택들 대상으로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서 실제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걸 좀 막는 조치들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전년 대비 세금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에서 보면 92% 정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아래의 주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 자체는 올랐지만 재산세 자체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발표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늘어나는 현금 세금 부담에 좀 급격하게 더 내몰릴 수 있는 저소득이나 이제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늘지는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표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높게 형성돼 있는 대도시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시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또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면 세부담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서 조세 저항 부분도 연내에 좀 만만치 않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연장선상에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정부가 대다수 90% 이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그러니까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계속 꾸준히 해마다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그러니까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각에는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자체 첫 해에는 뭐 또 조정이나 경감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 속도를 높이다 보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들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 부대적인 조세들도 다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세금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이 첫 해에는 또 여러 가지 경감 조치들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제 늘어나는 와중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구들이나 현재 뭐 은퇴 세대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산 규모가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높게 책정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 늘어나실 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발표로는 건강보험료 자체가 재산세 그 재산 가치를 측정하는 공시가격만으로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등급이 매겨져서 그 등급 자체가 변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혹은 이제 바로 지역 보험에 변환이 되게 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뭐 첫 해에 50% 경감을 해준다던가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뭐 이제 경감 조치 발표도 있기는 했고요. 네. 그리고 재산 공제 부분 같은 것들을 첫 해에는 좀 늘려서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다시 상세해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른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고요. 관련해서 뭐 지금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LH 사태와 관련된 보상금이 또 높아지는 구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지역 가입자분들 얘기를 그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는데 특히 또 그 은퇴하신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자신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재산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시게 돼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변환이 되게 되시면서 이제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첫 해에 50%이 보험료를 좀 소위 깎아준다라는 이제 경감 조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발표로는 한 뭐 처음 내게 되시는 분들이 뭐 10만 원 내외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네. 첫 해에 좀 세금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직접 지불해야 되고 또 그 비용 자체도 개인한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매년 늘어나게 돼서 지금 저희가 뭐 고가 지역의 경우에는 25년까지 90% 현실화 속도 그리고 저가 지역의 경우에는 30년까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현실화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변동성도 많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드맵이 실제화되다 보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제 현실화된 세금 부담을 체감하시게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처분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이 늘어나는 현금 세금을 어디선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에 당면하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굉장히 3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까? 실제로 올해 이제 급격하게 공시가격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 뭐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부담을 좀 견디기 어려운 뭐 현금 급여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자나 뭐 재산은 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처분을 검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처분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다만 근데 이제 정부의 의도만큼 처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신은 없습니다. 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장기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좀 깎아주는 경감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처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좀 다르죠. 인하 조치가 없고 대신 6월부터 더 양도세나 종부세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라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장의 양도세 부담이나 혹은 이미 대도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주택 상품들은 이제 한번 팔면 다시 보유하기 어려운 자산이다라는 인식들 혹은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작년만큼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워낙 거래량이나 이제 재분배된 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거래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정부가 의도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처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처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월세 같은 것에 전가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연장선상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최근 LH 사태로 인해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는데 양도세 나라에 내고 나서 처분을 하느니 차라리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고라도 넘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증여취득세 자체가 조정지역에서는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3억 공시가격 이상의 주택들은 증여취득세가 11%로 좀 높아져서 전년보다는 증여 추세가 조금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지역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의 처분보다는 증여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이런 세금에 대한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잠재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의 상품 속의 4건 중 1건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가슴이 커져요. 붓기 완화랑 붓기 감소가 팩트죠, 여러분.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뱃살이 빠진다고 강조하는 판매자. 일반 가공품일 뿐인데 마치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듯 제품을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노폐물을 빼주는 마사지기부터 노화를 막아주는 석류즙까지 모두 시청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채널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된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자료도 없이 최저가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업체 5곳의 방송 120개를 분석해봤더니 방송 4건 중 1건인 30건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당국의 규제를 받는 TV 홈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면에서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과 할인,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더 만족스럽다고 답했지만 교환과 환불, 배송 면에서는 TV 홈쇼핑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의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이 필요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 사태를 계기로 제약사 관리 감독을 맡은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식약처는 한 제약사를 사흘에 걸쳐 정기 감사하고도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약사 비보존이 불법 의약품 제조로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건 지난 12일. 이보다 사흘 앞서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비보존 공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몇시에 들어갔어요?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를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 감사 마지막 날 비보존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비보존은 없나요? 제가 내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이거를. 5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묻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저희 경인청에서 정기 약사 감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약사 측은 정기 감사를 하루 앞두고 유선으로 식약처에 불법 제조 사실을 알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경인청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진 회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바이넥스도 식약처의 정기 감사를 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식약처 정기 감사를 통해 바이넥스가 받은 공장 적합 판정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모두 6번이나 감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한 달 전에 일정을 업체 측에 미리 통보해주는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일단 감사 날짜가 정해지면 하도 오래된 간행이니까 다들 관리자부터 알아요. 별지부터 일단 우리 정리하고.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사후조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제조를 적발한 건수는 0건. YTN 보도 이후 전국 위탁 생산시설 33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긴급 특별 점검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속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자랑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이 GMP 인스펙션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법률 보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유럽 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속속 중단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혈전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등이 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시적인 예방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뇌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a décision qui a été prise en conformité aussi avec notre politique européenne,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Die Entscheidung heute ist eine reine Vorsichtsmaßnahme. Uns allen ist die Tragweite dieser Entscheidung sehr bewusst. Und wir haben uns diese Entscheidung nicht leicht gemacht.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영국은 유럽과 달리 자국 의약품 규제 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y see no reason at all to discontinue the vaccination program and they are for any of the vaccines that we're currently using. They believe that they are effective, highly effective. 유럽 밖에서는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이 백신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중국 백신만 쓰고 있는 이 나라는 지난주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지만 접종 시작을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 과학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접종자에게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혈전이 발생할 비율이 일반인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보고로 일부 국가들이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됐다는 점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오늘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문위원회를 통해 WHO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자료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현재 독립적인 감시 그룹이 자료 검토를 시작했으며 자료가 긍정적이고 승인까지 절차에 차질이 없다면 FDA가 한 달 뒤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전 도쿄 신주쿠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찾아 담당 의사의 문진을 거쳐 화이자사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스가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의 코로나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접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문지국의 실제 유료 부수가 한국 ABC-협회가 공시한 수치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일단 새 신문사에 대해 2019년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 비율, 즉 유가율을 조사한 결과 ABC-협회는 96%에서 79%로 공시했지만 실제 지국 대상 조사 결과 평균 63%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문사가 ABC-협회에 보고한 유료 부수를 협회가 인증한 비율인 성실률도 협회는 98%에서 83%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55% 수준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면 오늘은 황사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황사로 뒤덮인 어제 중국 베이징의 모습인데요.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오늘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위로는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그보다 입자가 큰 황사가 유입되면서 중간에 뿌연 먼지층이 형성됐습니다. 현재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수도권입니다. 지금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5배가량이 높습니다. 내일에 이어 모레까지 황사가 잔류하면서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반드시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16도, 금요일에는 19도로 평년 수준을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